오해물방 3회차 1번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대륙법계는 국가와 사회를 중요시하고 영미법계는 개인을 중요시하죠. 자, 영미법계 국가는 경찰 본연의 임무가 소극적 질서유지와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 수사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의 소극적 질서와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기역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니은 지문 가서 봅시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중심으로 자치 권한을 위임받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요건 영미법계에 대한 설명이죠. 대륙법계는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시민을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영미법계가 자치권을 중심해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니까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지문 가서 보시면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중점에 두었다는 걸 맞는데 우리 중세국가 시대는 교행정이 제외됐고 경찰국가 시대는 국가목적적 행정, 법치국가 시대에는 적극적 급부행정, 2차 대전 이후에는 비경찰 형성을 통해서 협의 행정결사 사무가 경찰에서 제외된 거니까 확대가 아니라 항상 축소되는 경향을 겪었다. 그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니을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영미법계가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자치권에 근거했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관계가 좋은 거고요. 대륙법계는 오로지 국가와 사회만 중요시하고 시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니까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따라서 리을 지문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 개념이 정립됐고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협력적이고 친화적이라는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고 영미법계 이야기죠. 따라서 기역 지문만 맞고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지문은 틀린 거니까 맞는 지문은 1번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직권면책 사유 중에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유.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관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주관적 사유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봐야 되니까 위원회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객관적 사유는 위원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직권면책 사유 중에 주관적 사유냐 객관적 사유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객관적 사유만 알고 있으면 되죠. 직제와 정원의 개폐,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더라 미복귀,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원 미복귀, 자격 취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의 능력, 2번 지문의 직무 수행 능력, 성실성, 4번 지문의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은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니까 주관적 사유. 따라서 징계위원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3번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지 않더라. 미복귀죠. 요거는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경찰 긴급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파트죠. 경찰 긴급권은 제3자 경찰 책임의 예외라고 부릅니다. 원래 경찰 책임은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죠.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 책임은 행위자의 자연인 법인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행위능력, 책임능력은 묻지 않습니다. 경찰 책임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 책임은 처벌하고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게 너 왜 위험을 야기했나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행위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이라도 위험한 행위를 했으면 그 위험을 왜 야기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2번 행위 책임과 선택 책임이 경합합니다. 내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내가 머리를 다친 거죠. 행위 책임은 사람의 행위, 상태 책임은 물건이나 동물인데 당연히 간판이 떨어지긴 했지만 간판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 유지하는 소유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는 간판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화를 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행위 책임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여러 명의 경찰 책임자가 있다. 서로 패싸움을 하는 거죠. 그 경우에 경찰관이 출동해서 모두 다에게 왜 싸운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다 도망가고 나면 일부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만약 3번의 설명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모두 다 도망가고 한 사람에게만 당신들 왜 싸운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도망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가? 당연히 경찰은 내일이라도 신원을 파악해서 집단 폭행에 관여했던 사람들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 경찰 책임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머지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경찰 책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요건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자, 1번 봅시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이렇게 돼 있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라는 부분은 주어는 자주 안 나오니까 여기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원래 위해성 경찰 장비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서 성능을 증가시키는 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분명히 성능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개조는 수리를 말합니다. 왜 수리인지가 앞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폐기 대상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 장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조하는 거니까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번,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까지는 맞죠. 상대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거나 임산부라고 해도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이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경찰관도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안 되죠. 14세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유치하지만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 임산부를 가지고 고령자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령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보이면 다 틀린 지문이란 거 조심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 갑시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때는 가스 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가스 발사총은 경직법에서 분사기 체류탄 사용이에요. 분사기 체류탄 들어가죠. 체류탄 사용 조건 안에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는 원래 경직법에도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생각해보니 이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때, 이때도 가스 발사총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늘려준 겁니다. 다만 가스 발사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스 자체가 분사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가스의 분사력으로 고무탄이 나가는 게 있죠. 그 어느 거든지 상관없이 눈에 직접 맞으면 실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m가 아니고 1m 이내에서는 얼굴을 향해서 발사하면 안 되는 거니까 3번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된다. 그죠? 4번 가봅시다. 자,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 기록을 남기는데 살수차만 하라고 돼 있죠. 그리고 경직법과 대통령령이 동일하게 경찰 장군은 사용 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장군은 굳이 사용 기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사용하는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용자라는 단어도 역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데
사용자는 경직법에는 안 나옵니다. 경직법에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는 거지 5년간 보관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 답은 1번이 되죠. 1번. 자, 5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 아동학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대단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특히나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응급조치와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내가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면 되죠. 첫 번째, 제지. 그 다음, 격리시켜야 되겠죠? 많이 다쳤으면 병원으로 데려가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아동학대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은 연고자 등에게 인도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부모 중에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다가 학대를 했어요. 아기를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엄마한테 데려다 주거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주는 것도 아기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그 규정이 생겼으니까 피해자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이 규정이 들어왔다는 거. 자, 봅시다. 현장에 출동 1번 질문.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우리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등장하죠.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합쳐서 피해 아동 등이라고 하잖아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는 필요적 조치니까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자,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는 없죠.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48시간까지 연장된다는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3번,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또는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거. 예전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 존중이었지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되도록이면 의사를 존중해라. 그래서 아기가 학대 혐의자인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경찰관인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아기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데려갈 수 있다. 이런 의미죠. 4번 응급조치합니다. 됐죠? 그러면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호부터 5호까지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24시간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하는 거죠. 지체 없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6번 신원조사 봅시다. 신원조사는 정보경찰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보경찰은 대부분 집시법이 나오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최근 몇 년간 2번 개정됐는데 2번 개정됐던 이유가 민간인 사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마음대로 신원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민간인 사찰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함부로 자기가 못합니다. 관계기관장이 요청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다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신원조사 범위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봅시다. 신원조사는 관계기관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아니에요. 신원조사는 관계기관장이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조사할 수 있는 것, 조사를 하게 되는 것, 신원조사를 하는 거지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 니은 국가보안시설 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당연히 직원을 포함하죠. 틀린 지문이 나올 때는 제외라고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포함 밑에 제외X라고 적고요.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네요. 디귿 지문 갑시다. 모든 공무원 아닙니다.
예전에는 모든 공무원은 다 신원조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인 사찰의 우려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지급할 사람만 그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틀린 게 되겠죠. 리을 지문도 가서 봅시다. 거기 보시면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옛날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음 봅시다.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해봤네. 행안부 장관이 일반직 공무원을 뽑아놓고 이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원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뭔가 이상해. 북한을 찬양하는 것 같아.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무조건 통보하여야 하고, 할 수 있으면 X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지금 기역, 디귿, 미음이다. 그죠? 맞는 지문은 니은과 리을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2번이 맞는 이야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봅시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라는 게 불고지죄고 국가보안법상 범죄 중에 가장 약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수만 처벌하죠. 불특무 세 가지는 기수만 처벌합니다. 자, 1번 봅시다. 국가보안법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죠. 1번 틀렸네요. 반, 목, 자 세 가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반국가단체 구상등재, 목적수행, 자진지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거니까 1번 지문 틀렸죠. 2번 고지의무는 자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타인의 범행을 신고하라는 이야기니까 타인의 범죄인 경우에만 발생하면 맞죠. 이미 고지 의무가 생겼다면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간첩도 간첩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내국인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3번 본죄는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네요. 300만 원 이하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고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한다. 필요적 감면이죠. 방이잖아. 불고지죄, 친족관계에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행을 방해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4번 고지 의무는 모를 때는 신고 의무가 없죠. 본범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됐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 성립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반목자에 대해서.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봅시다. 집시법은 정보경찰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찰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간섭하죠. 그때도 되도록이면 스스로가 집회와 관련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종결 선언 요청하죠. 누구한테? 주최자. 주최자가 없으면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에게도 할 수 있고요. 아무도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획 지문에 보시면 종결 선언 요청 제일 먼저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시위대들에게 자진 해산 요청, 안 되면 해산 명령, 최후 수단으로 직접 해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획 지문은 맞는 이야기다. 그죠? 니은 방금 이야기했죠. 주최자한테 하는 게 종결 선언 요청. 없으면 주관자 책임자, 연락 책임자인데 만약에 다 도망가고 없으면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지. 할 수 있답니다. 다시 디귿 봅시다. 디귿 가서 보시면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주체자에 대해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죠. 종결선언 요청은 주체자에게 하지만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디귿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지문 봅시다. 자진해산 요청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당연히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되고요.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도 가능한 거니까 리을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과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해상과 관련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절차를 정리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9번 갑시다.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도 마찬가지, 직무명령도 마찬가지. 둘 다 법은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내적 효력만 있는 거고, 대내적 효력만 있고요. 위반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죠. 뭐만 될 수 있다? 징계 사유만 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유보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내부적인 훈령과 직무명령이라 해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법률 우위는 지켜줘야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봅시다.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 부당한 지시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음식물 얼마, 선물 얼마, 축의금 얼마 딱딱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추상적 사항도 괜찮고요. 개별적 구체적 사항도 다 괜찮습니다. 따라서 기억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니은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내리는 거고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거죠. 직무와 관련되는 사항,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생활, 복장이나 두발 같은 거고 직무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니은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디귿 지문 갑시다. 훈령의 실질적 요건은 내용을 읽어봐야 아는 거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명백성, 적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이 있는데 맞는 지문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상급관청 2심사권을 가지겠죠. 어려우니까. 하급관청은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데 만약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구상해. 쉽게 말하면 3살 먹은 애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하급관청도 책임져야 됩니다. 디귿 지문 맞는 이야기고. 리을 국민의 권리 요구에 영향 없다 그랬죠. 법 아니라 그랬죠. 법률상 근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법률 위에 있네요.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 않고 법률 우위만 적용되는 거니까 근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9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회차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귀화 나와 있네요. 한 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하죠. 귀화의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귀화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일반 귀화는 5년 이상이죠. 간이 귀화는 3년과 2년짜리도 있고요. 특별 귀화는 기간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귀화는 특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 따라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귀화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1번 봅시다. 일반 귀화 요건 방금 이야기했죠.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일반 지문 틀린 거고 2번 간이귀화에 관한 이야기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동그라미하고 이었던 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특별기화에 보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엄마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럴 때는 대한민국의 주소만 있으면 되는 특별기화 대상이 되겠죠. 3번 외국인 여성이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2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번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꿔야 되고요. 4번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기여 대상자니까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특별기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